여러분, 이번 수학여행은 한류 열풍을 따라 한국으로 갈 거예요. 잠시만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는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넘쳐난다고요. 제가 아는 한국은 학생들에게 너무 위험한데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중국인 고등학생과 외국인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심각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같은 반 학생들은 대체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 모르겠다며 옆반의 한국인 학생에게 물어보자는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국제고등학교에서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티라고 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이는 저희 국제고등학교에서는 마지막 졸업 시즌이 되면 졸업여행을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가 제일 큰 이슈로 떠오르고는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이는 이유 때문인지 졸업여행에 다소 많은 경비를 들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원하는 해외여행지로 떠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기에 졸업여행을 앞둔 저 또한 최근에는 굉장히 들뜬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졸업여행의 국가가 한국으로 정해지게 되었다면서 한국이 선택된 이유와 이번 졸업여행의 놀라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셨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저희 반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졸업여행은 내부 교내 회의를 거친 결과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최근 한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이유와 한국이 다른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확실한 선진국이라는 이유가 있었기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양한 국가의 출신 학생들이 있는 저희 학교 특성상 저는 왜 한국이 이번 졸업여행 국가로 선택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중국과 일본은 졸업여행 국가의 후보지로 부적합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이 안전한 여행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치안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중 대부분은 아마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보지는 못했겠지만 현재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권의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치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적 부유함과 치안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질문할 수 있으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좋은 예시인 한국과 나쁜 예시인 중국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넓은 영토와 1차 노동산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냈던 국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안타깝게도 선진국 트렌드에 밀려 철저히 후진국화되어 버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가난해지기 시작하자 그 내부에서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가 법이 없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중국의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은 물론 양복을 입고 있는 직장인들마저도 독일인 관광객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통솔해야 되는 졸업여행의 경우 더더욱 중국을 이번 졸업여행 후보지에서 배제해야만 했죠. 실제로 현재 중국은 시민의식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 길거리의 평범한 음식점을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며 절대 영어로 말을 하지 않는 고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너무나 친절하면서도 길거리 이곳저곳에 외국인을 위한 길 안내 시스템이 있는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 중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실체를 숨기면서 오히려 외국인과 한국인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직회의에서도 중국 출신의 선생님들은 끝까지 외관 안 한 위험 국가인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야 되냐면서 난리를 쳤는데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인을 앞둔 이곳의 학생들도 진짜 한국과 중국이 어떤 모습이고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한국은 중국과 완벽히 반대 지점에 있는 최고의 선진 국가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경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독일이나 유럽권의 나라들보다 더욱 부유하면서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심야가 넘어서까지 평범하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24시간 무인 카페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마 무인 카페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이러한 무인이나 디지털 시스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새로운 선진국의 대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인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애초부터 높은 시민 의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도시 사업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시스템과 디지털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까딱 잘못하면 치안 시스템의 부족으로 모든 내부 물건이나 가게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독일까지 한국만큼 수준이 높은 무인 인프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시민의식이 있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의 물건이나 무인 가게를 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고도로 발전화되어 있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졸업여행 후보 국가일 때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저희 학교는 중국 측의 고등학교와 접촉을 했었지만 그들은 지하철이나 기차, 심지어는 고속버스까지 그렇게 많은 학생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소리는 물론 오히려 중국은 걸어 다녀야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국가라며 이상한 소리를 했던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고등학교와 따로 회의를 거칠 것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휴대폰 하나로 기차와 비행기의 예매, 그리고 지하철의 시간 확보까지 전부 다 한 번에 가능했고 심지어 세부적인 탑승 시간과 도착 시간까지 정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즉 한국은 시간 자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시 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고도의 기술 발전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몇몇 학생들의 그래도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의 마지막 졸업 여행을 준비하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놀라운 교통수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심지어 저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 또한 길거리 곳곳에 외국인을 위한 AI, 길 안내 서비스와 로봇이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대부분의 제 또래 학생들은 그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은 단순한 한류 문화를 떠올렸지만 실제 한국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니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자정이 넘어서까지 편하게 편의점과 마트, 그리고 식당을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조차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영화 속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야외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저녁 9시만 넘으면 치안의 위험 때문에 답답하게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학생들은 너무나 평범하게 새벽에 무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공부를 하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무인 시스템 자체가 없는 중국과는 더욱 비교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었냐면서 이번 졸업여행이 너무나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던 찰나 저희 반에서 평소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왔던 한 중국인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난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평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절대 가난한 한국으로는 유학이든 여행이든 가면 안 된다며 마치 그곳이 범죄 국가인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하며 은근슬쩍 중국으로 오라는 강요를 했던 친구였기에 교실 상황은 더욱더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학생 위첸지는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는 호텔이라는 숙박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그럼 이 많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노숙자처럼 길거리에서 자게 된다며 선생님을 향해 엄청난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국제학교가 후진국으로 졸업여행을 가나요? 여기 있는 다른 학생들도
이런 결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지금 수백 명의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호텔 숙소마저 없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곳에서 거주하는 일반적인 국민들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주시설이 없어서 길거리나 공원에서 텐트촌을 만들고 잠을 자는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상황이 이렇게 될까봐. 저희 중국 출신 학생들이 무조건 졸업여행은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또한 심지어 지금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거짓 설명들을 하고 계세요.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하셨나요? 중국은 처음부터 시민의식이 너무 좋아서 한국의 경제적 지원과 시민의식의 기본인 학교 시스템을 설립해준 국가입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결국 오래전 중국 정부와 교육단체들이 만들었다는 말이며 이러한 기본 사상에는 지금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중국 교육정부의 선제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을 보면 한국의 이미지 메이킹이나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정도네요. 심지어 한국의 교통수단은 아직도 소나 말을 이용한 운송수단을 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그나마 많이 방문하는 대도시급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겠지만 거기서 조금만 떨어진 외곽 마을로 나가보면 한국은 정말로 경운기와 소를 이용한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며 자동차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평범한 한국인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는 가난한 현실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해서 이제는 전부 차를 가지게 되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일부러 타지 않는 부유한 중국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럽권의 나라들마저도 일반적으로 이동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위대한 부유국가 중국은 아니라니까요. 제발. 저희 중국 출신 학생들의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중국으로 졸업여행을 간다면 독일의 위대한 사상과 교육, 방침까지 배우면서 진정한 부자 나라의 호텔은 어떤 모습인지 부자 나라의 중국인들은 어떤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한국으로의 결정 때문에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곳에 한국을 방문해 본 다른 학생들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곳 국제학교에 오기 전 한국의 국제학교도 몇 번 경험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조차 여행을 하거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자연스럽게 관광 사업이 줄어들었고 길거리에는 넘쳐나는 빈 가게들이 생기고 말았죠. 혹시 지금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그것들이 전부 무인 시스템 가게라는 오해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는 아직 무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처럼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망해서 가게 주인이 사라지고 빈 가게만 남은 것인데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무인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헛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간다면 치안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이라 옷이나 신발 같은 외적인 용품들이 전부 명품일 텐데 가난한 한국인들이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지금 저조차도 한국인들의 무서운 범죄, 국가 모습에 두려움에 떨릴 지경입니다.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시도해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선생님의 겉옷이나 학생들의 여행 가방이 눈앞에서 도난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그만큼 가난한 후진국이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후진국의 국가들은 좋지 못한 시민의식과 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길거리에 CCTV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중국인들은 각자가 너무 부유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삶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즉, 부유한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조차 비효율이 되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나라의 치안이나 국격 자체는 굉장히 안전해지고 지금처럼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여행을 시도하게 되는 졸업여행이나 단체 여행은 중국을 더더욱 안전한 여행 국가로 볼 수 있죠.
이미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나 한국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제 말을 믿기 어렵다면 이곳의 학생들에게 한번 투표를 받아보세요. 호텔도 없는 한국의 길거리나 공원에서 수많은 여행의 짐을 가지고 노숙을 할 것인지, 위대한 부유국과 중국으로 가서 중국 국제학교가 주는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잘 것인지 정해보라는 말입니다. 중국인 학생은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는지 길길이 날뛰며 담임 선생님을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매우 기괴하게도 다른 중국 출신 학생들 또한 말 한 번 잘했다며 저것은 모두 사실이니 지금 당장 졸업 여행 목적지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라는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중국 학생들만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이다 보니 같은 반 학생들은 또다시 중국인들이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고 있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선생님의 의견에 반박을 제시했던 중국인 학생들은 평소에도 한국을 끝까지 무시하며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쏟아내는 중국인 학생들 중 하나였고,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그러한 중국인 친구들의 난동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한국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말할 뿐 아니라 꼭 문장의 끝에 중국에 대한 부풀린 정보를 첨가해 마치 중국은 한국의 100년 후에 국가처럼 상상이 되게 문장 구성을 맞췄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같은 반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을 향해 중국인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며 화를 내기까지 했고, 저 또한 그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담임 선생님께서는 반박을 제시했던 중국인 학생에게 학생이 한국을 방문했더라면 공항을 처음 갔을 텐데 그 공항의 이름이 뭔가요? 그리고 한국의 중심 수도가 어디인지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로 직전까지 길길이 날뛰던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고, 그 주위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같은 반 학생들은 엄청난 야유를 그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면 인천공항과 한국의 수도 서울을 모를 리가 없었기에 대답을 못하는 그 중국인 학생들의 모습은 그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선동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중국인 학생들을 모두 교실 가장 앞쪽으로 부르시더니 피할 수 없는 팩트 폭격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지금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전달한 건가요? 아니면 방금 막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요? 저는 한 학교의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정보 전달과 안전을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 모두 결정된 항목이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인 학생들만 꽤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 정말 이상하네요. 왜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거죠? 당연히 중국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도 중국을 떠나서 이곳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중국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 번에 이동한다면 무조건 범죄 피해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단체 여행의 특성상 공항에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중국 공항 측은 저희에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계약서도 쓰지 않고 추가 비용을 달라는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뒷돈 문화는 중국 전체에 퍼져 있는 악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치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나요? 길거리에 CCTV 설치 숫자가 제일 많지만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인들은 너무나 가난한 현실 때문에 앞뒤 따지지 않고 외국인들을 향한 도난이나 범죄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아직 사회적 판단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러한 나라로 졸업여행을 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시스템과 사회적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은 한국에 호텔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한국에는 해외 호텔 기업체들도 다수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그러한 레벨을 따질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은 완전한 반대의 상황이죠.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해외 호텔 사업체였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지다 보니 중국의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숙자들은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있는 호텔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거나 숙식을 해결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국의 호텔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일을 그저 내버려 두거나 노숙자들의 얼마 없는 돈까지 뜯어가려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은 관광 자체가 불가능한 지옥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중국의 처참한 현실이 있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은 교묘히 숨기고 지금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자연스럽게 이번 2024년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였고 그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민이나 유학의 항목까지 똑같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중국인 학생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요? 그저 한국으로 졸업 여행을 가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한국의 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인가요? 지금 이곳에 있는 학생들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인 자연 피해뿐만 아니라 절대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도시 인프라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서 한국에서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 시스템까지 중국은 현재 작동을 멈춘 도시들이 꽤 많이 있죠. 즉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도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끝까지 외면하며 오히려 한국에 빌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모르겠지만 중국은 현재까지도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 그리고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의 유명 인사들까지 원래는 중국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죠. 이게 바로 중국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중국인 학생이 지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처럼 누군가가 한국에 대해 이런 거짓 선동 발언을 퍼뜨린다면 저의 말을 잘 기억했다가 똑같이 말을 하세요. 한국의 수도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시겠다고요? 아버지 지금 나이를 생각해보세요. 걱정도 안 되세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가정집에서 부자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측에서 초청을 받은 이 부자는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잠시 회상에 졌더니 단호하게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죠.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는 아들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뜯어 말리는데요. 이 부자는 과연 한국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의 앙카라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이라고 해요. 저는 이곳 앙카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이상할 일은 아니죠. 제 나이 40세의 아버지는 벌써 90이시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조금 늦게 가지신 편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 정도가 다 되어 가네요. 정말 지혜롭고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말수가 더 줄으셨어요. 아무래도 밖으로 많이 나가시는 성격이 아니시고 제가 출근하면 TV를 보는 것이 주된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겠지만 가끔은 마음이 아파올 때도 있답니다. 그 누구보다 늠름하고 듬직하고 멋있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약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전직 군인이셨어요. 장교까지 하셨던 분이시죠. 아버지는 엄격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늦게 낳은 저를 최선을 다해 길러주셨어요. 덕분에 부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고, 저 또한 항상 아버지를 존경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답니다. 그러던 평범한 아침에 제게 날아온 이메일 하나가 저와 아버지를 훌쩍 떠나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휴일에 저는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평소 봤던 뉴스레터나 업무 관련 메일들 사이에서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초청이란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참전용사셨던 저희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참전용사협회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화해를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일주일간의 방한 일정이 첨부된 초청장이 와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셨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쟁에서 겪었던 일을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쩌다 말씀하실 때면 항상 씁쓸해하는 기운이 풍겨졌기 때문에 저 또한 물은 적이 없었죠. 가끔 뉴스를 보다가 북한 도발 뉴스라도 나오면 아버지께서 힘들어할 때도 있으셨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많이 힘든 전쟁을 겪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메일에는 전쟁기념관 방문 문화체험 열병식 등 꽉 찬 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었죠. 멋진 기획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런 여행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이제는 나이를 많이 드신 아버지께 너무 클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고민했어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의사와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 고심 끝에 저는 메일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메일 하나 받았어요. 저는 일부러 아주 가벼운 톤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메일인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일주일간의 여행인데 여러 코스들이 짜여져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어요. 혹여나 이런 내용이 아버지의 힘든 일들을 떠올리게 만들어 괴롭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 말에 아버지는 살짝 놀라신 듯 했어요. 그러더니 잠시 침묵하셨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아버지께서 거절하실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죠. 아버지는 이제 몸이 좋지가 않으시니까요. 어찌 보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간다고 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없이 밥을 드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간다고 하실 거라고는 예상치 못해 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죠. 바라본 아버지는 말없이 계속해서 밥을 드셨어요. 물론 아버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한국은 이곳에서 너무 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힘들까봐 걱정되어 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될까봐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건강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걱정이 된 저는 솔직하지만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생각보다 더 단호하셨어요. 마이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단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곳을 둘러보고 우리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맞아.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아버지 장교 시절의 그 단단한 눈빛과 같은 눈빛을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제가 말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가겠다고 답장할게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아버지를 잘 모시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저는 그 여행의 가치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좋은 취지의 초청이었고 그것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저희 아버지가 가서 과연 괜찮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희는 가기로 결정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가서 잘 보필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학교의 사정을 설명하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감사하게도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죠. 그렇게 아버지와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위해서
짐을 싸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를 보았는데 한 사진을 보고 계시더군요. 약간 눈물을 훔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아버지는 황급히 사진을 품에 넣으셨죠. 짐은 다 쌌냐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 또한 아무렇지 않은 듯 답했죠. 네 아버지 다 쌌어요. 내일 일찍 출발이니 얼른 주무세요. 저는 아버지를 가볍게 포옹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침대에 누우면서도 많은 걱정이 들었지만 저는 이왕 가게 된 거. 아버지께서 최대한 힘들지 않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잘 보필하겠다는 생각만 하며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 부자는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비행으로 약간 설레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창문 밖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만을 끄덕거리셨죠.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는 길은 역시나 매우 길었어요. 약 10시간이나 걸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대에 부풀어 보이셨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 예정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비행기가 화려한 도시 풍경 위로 날아갔어요. 창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북적대는 고속도로 활기 넘치는 주거 단지가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전쟁의 잿더미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희는 공항의 현대성과 효율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공간과 친절한 직원 덕분에 입국이 순조롭고 편안했던 것은 물론이었고 많은 상점들과 면세점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며칠 살라고 해도 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레오님과 마이클님 맞으신가요? 저희가 짐을 찾고 나오자 한 남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물었죠. 저는 두 분을 인솔하기 위해 협회에서 나왔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협회 직원분은 약간 북받친 듯 저희 아버지를 보며 90도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지 역시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곧바로 저희의 짐을 함께 들고 차로 향했죠. 저희는 차로 도심을 지나가며 활기찬 서울 풍경을 구경했어요. 서울은 전통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한옥마을부터 강남의 네온사인까지 역사와 발전이 잘 어우러진 풍부한 도시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다른 참전용사들과 가족들과 모여 전통 한식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불고기 비빔밥 물론 김치까지 화려한 식당이었죠. 다른 참전용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아버지는 여러 감정이 교차로 느껴지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반가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셨죠. 그러다 아버지는 다시 추억에 잠기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대화 주제를 전환했습니다. 내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조의를 표한 뒤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약간의 기대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어떨지 궁금해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현충원으로 가기 전 한복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복에 대해 듣긴 했지만 직접 보고 입어보니 새롭더라고요. 가게에는 아름답게 곱게 지은 옷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협회에서는 저희에게 한복을 입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화려한 한복 옷을 입으시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듯이 둘러보시더라고요. 과정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친절한 점원들이 한복을 고르고 바르게 입혀주셔서 다행이었죠. 아버지께서는 한복을 입어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건 처음이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구나. 아버지는 살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약간은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도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 표정에서는 자부심이 엿보였죠. 아버지 엄청 멋지세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더니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이런 한국의 모습도 재미있구나. 역사가 녹아있는 것 같아 저희는 즐겁게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긴 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음 목적지인 서울국립현충원으로 향했어요. 현충원은 고유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 수많은 이들이 희생됐음을 잊지 않게 했죠. 참담한 전쟁의 상처를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아버지와 다른 참전 용사분들께서는 가져오신 군복으로 환복하고 나오신 다음 경의를 표하셨어요. 그 광경은 매우 무겁고 경이롭기까지 했어요. 다들 잠시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받았죠. 처음에는 무덤덤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점점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의 평화로운 풍경과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교하시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지, 그땐 모든 게 폐허였단 말이야. 현충탑에서 열린 조기 행사에서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대부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또한 우리 편이건 한국군이건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죠. 그제서야 아버지께도 변화가 엿보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겪었던 슬픔과 존경심 속에서 전쟁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우리는 다른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함께한 기억과 동지애 때문인지 그룹 내에선 아버지도 편해 보이셨고 점점 편견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에 박혀있던 군복을 꺼냈다니까 다른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거리셨죠. 기분이 아주 좋더구먼. 모두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버지 오늘 진짜 멋지세요. 군복도 달려있는 메달도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아버지는 저에게 조용히 윙크를 건네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장난기 어린 모습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어지는 며칠은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경복궁을 방문해서 조선시대의 오래된 역사가 들어있는 나무로 된 건축물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1395년에 지어져 정성스레 복원된 경복궁은 역사를 이어가며 굳건히 버텨낸 한국의 상징 같아 보이더라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유물과 현대 미술품까지 전시돼 있어 한국의 역사와 현대화가 절묘히 어우러져 있었죠. 전시장은 나라가 고난을 이겨내고 번영했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전쟁 박물관에도 도착했어요. 전사하신 튀르키예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도 이곳에 있었죠. 아마 그것들이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지나간 날들의 고통과 회한이 담겨 있었겠죠. 아버지는 이름들이 적혀있는 기념비 앞에 흰 꽃을 한 송이 놓으며 잠시 서 계셨어요. 아는 이름들이 꽤 보인다고 하셨죠. 그러다 한 이름을 가리키면서 중얼거리며 그때를 회상하셨어요. 저 자식이 죽기 3일 전에 같이 술을 마셨었어. 아버지는 그때가 생각이 나시는 듯 말씀하셨죠. 탄약을 가지러 갔다가 맥주도 함께 가지고 오더라고. 아버지는 피식 웃으셨죠. 웃기는 놈이었어. 힘들었지만 즐겁기도 했지.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휴전일 전날에 세상을 떠났어. 7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구나. 아버지는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도 가슴이 아려오는 듯했지만 저는 그런 추억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마음껏 회상하고 마지막으로 털어내시기를 바랬죠. 저녁 때가 되면 저희는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인사동의 고미술 가게와 전통 다실은 참 좋았어요. 번화한 분위기가 제 취향이었고 아버지도 그 공예품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어느 날 밤 인사동 술집에서 아버지께서 말문을 터셨습니다. 소주의 온기와 여유로운 분위기 때문일까요? 술집 안은 음식 내음과 북적이는 사람들 소리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전 늘 아버지 전쟁 경험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아버지와 소주를 한 잔씩 나누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길게 한숨을 쉬셨어요. 오랫동안 묻었던 기억들을 더듬으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회한과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이죠. 내가 부산에 도착한 건 1950년이었단다. 그때 부산은 평평했고 허술한 나무 막사들로 가득했지.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첫인상은 전쟁 냄새였어. 화약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공포가 풍기는 냄새 말이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시를 눈앞에서 다시 지켜보시는 것 같았죠. 우린 그냥 꼬마들이었어. 내가 19살이었는데. 저 상황을 제대로 알 리가 없었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전선으로 내몰렸어. 첫 며칠은 그저 혼란스럽고 어수선했다. 저는 소주를 더 따르며 아버지께 계속 말씀해달라고 권했습니다. 아버지 손이 약간 떨리셨지만 이야기를 꺼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 듯했죠. 전란 중에 만난 친구와 가깝게 지냈었어. 서로를 보살펴주면서 우리는 거의 형제같이 지냈었지. 제이슨이 기억에 남는데 아주 재치있게 구는 녀석이었어. 힘들고 어두운 때일수록 우리를 웃게 했었지. 지금 생각해도 골 때리는 녀석이야. 아버지는 실소를 터뜨리시다가 다시 목소리가 가라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조용히 잡아드리며 물었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길게 한숨을 내쉬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철의 삼각지대라 불리던 위험한 곳에 주둔했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어. 우리가 기습을 당했고 그 소란 속에서 나는 나의 친구를 잃고 말았지. 제이슨, 피터 모두 다 말이다.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면서 형제같이 지낸 내 동료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야.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훔치셨고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곳에서는 나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 죄책감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았지. 죽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 너와 너의 엄마가 있고 그들 목까지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한국이 재건된 모습을 보니 그나마 위안이 되는구나. 과거를 지우진 못해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무게감이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굳센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 친구들을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셨나 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지.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는구나. 그러더니 아버지는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한국으로 오기 전 홀로 보고 계셨던 사진인 것 같더군요. 이놈들이 그 친구들이야.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을 보며 웃게 되는 날도 오는구나. 저는 아버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함께 보았어요. 사진에는 아버지를 포함한 젊은 군인이 늠름하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움의 눈물이 흐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내려다보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쳐다보며 울컥하는 것을 애써 삼켰죠. 정말 말씀처럼 다들 좋은 분들 같으시네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친구들의 재밌는 일화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셨죠. 그렇게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저는 이 여행이 벌써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인사동 조명 아래를 걸으며 아버지와 저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음을 느꼈거든요. 과거를 기억하고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희의 목적지는 한국전쟁의 주요 무대였던 부산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며 고요한 풍경을 힐끗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지나가는 풍경을 가리키며 옛날 이야기를 계속 꺼내셨죠. 아버지께서는 부산이 자신이 기억하시던 황폐한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높은 빌딩과 활기찬 항구가 있는 큰 도시가 된 모습에 아버지는 옛날 참혹했던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부산에 도착한 저희는 유엔 묘지를 방문했는데 여러 나라 전사자들의 묘지들이 잘 모셔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찾아 조용히 기리셨어요. 저도 그 이름들 앞에서 전쟁의 역사와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를 알아본 한국 참전용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80대 후반이신 그분이 아버지를 반갑게 포옹하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두 분은 전후 시절 이야기를 나누셨죠. 대화를 통해 그때 전쟁 속에서의 우정과 인간미 있는 순간들을 회상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럴 수가. 레오, 오랜만이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아 정말 다행이야. 눈가가 촉촉해진 상태로 그분은
저희 아버지를 포옹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함께 감격해 하셨죠. 기억해줘서 고맙네 자네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여행이 마무리될수록 아버지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때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씁쓸한 표정만을 지으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존중과 감탄의 말씀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여행이 과거와 현재를 잊고 묵혀두었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보였어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행사에서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한국전쟁에 국제병력을 보냈던 나라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는 연설과 공연 진심 어린 경의가 있었어요. 평소 무덤덤하셨던 아버지께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경건히 행사에 임하셨죠. 저는 다른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사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전쟁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아버지나 할아버지분들의 이야기였죠. 그 공감과 감사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 된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숙소로 돌아가며 이번 여행 중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제가 여쭤보았어요.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는구나. 아버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았는데 오기 기억이 한꺼번에 전부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특히 오늘 유엔 묘지는 예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훨씬 평평했고 하얀 십자가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멋지게 동료들의 무덤을 가꾸어 놓았더구나. 이번에 오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거다. 아버지께서도 그 고유한 역사 현장에서 평화를 얻으신 것 같아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걸으시면서 한국인들의 굳건한 정신을 칭송하셨죠. 한국이 이렇게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났다니. 놀라울 뿐이야. 여전히 자부심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구나. 저는 이 여행이 한국을 알게 된 길이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처럼 아버지께서도 평생 동안 인생을 일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기와집이 공존하는 모습이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상징하는 듯했어요. 마치 저와 아버지처럼 말이죠. 마이클 이렇게 한국에 데려와 주어서 참 고맙구나. 아버지께서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이런 여행이 필요했던 것 같구나. 이제껏 그걸 모르고 살았어. 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보람을 느껴졌어요. 여행이 저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또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여행의 추억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예전의 절망과 아픔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변화가 느껴져 저도 자부심과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국 전우에게서 우정을 이어가자는 편지가 집으로 온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리니 아버지는 매우 기쁜 미소를 지으셨죠. 마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은 순간이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저희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교류의 힘을 그리고 이해와 공감으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또한 저희에게도 치유와 화해의 기회가 되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너는 내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구나. 한국을 다시 보고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스며들게 되었어. 전쟁의 고통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털어낼 수 있게 되었단다. 고맙구나.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발견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가능해지니까요. 이제 저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려 해요.
이 여정이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버지에게 큰 경험과 변화를 준 한국과 참전용사협회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다른 분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치안이 좋나? 일본이나 슬로베키아 봐봐, 정말 허술하잖아. 여기 외국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건과 슬로바키아 사건을 보니 한국도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프랭클 씨의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프랭클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온 전직 보안요원이었던 50세의 나이로 한국에 막 착륙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서울에서 일자리 기회가 생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보안 분야에서 일해왔고 변화를 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 읽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수백 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궁궐과 사찰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엄격한 사회적 규칙과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외국인으로서 제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어가 영어와 많이 다르고 특히 기성세대가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언어 장벽이 큰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저를 자꾸만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글은 레딧에 있는 반응들이었는데요. 한국에 가서 정말 좋았다. 맛있는 게 많다. 밤 10시에 돌아다녀도 괜찮다라는 나는 글들을 봤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는 도전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극찬을 멈추지 않았던 친구 피터의 격려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며 범죄율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관대하며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기꺼이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고소한 바비큐, 매콤한 김치, 든든한 찌개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그의 칭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일본으로 결심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일자리 기회가 왔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당하는 거를 보고는 저는 일본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를 보니 한심하더군요. 또 최근에 슬로베키아 총리가 피격당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허술하고 아쉽더군요. 그래서 일본은 제 리스트에서 지웠습니다. 저는 도약을 결심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친구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한국을 처음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공항 자체는 제가 한국에 대해 읽었던 모든 정보처럼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첨단 기술처럼 보이는 것에 감탄하며 세관을 통과하고 짐을 찾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속도로에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증명하듯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보이는데 도시와 공존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고 눈부신 레드 디스플레이와 기발한 건축 디자인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새 아파트를 찾다가 길을 잃었을 때,
한 친절한 중년 남성이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과 상점으로 유명한 이태원이라는 활기찬 동네에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풀고 적응을 시작하면서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설렘과 한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에 몰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앞에 가파른 학습 곡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파악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 규범과 관습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점 더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일상이 편안해졌으며 직장과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해서 겉은 좋아 보이지만 예전의 편견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근처 단골 카페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길은 비로 인해 미끄러웠고 상점과 식당의 네온 사이는 젖은 포장도로에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차 한 대가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가로등과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본능은 서둘러 달려가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사고 현장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경찰 한 팀이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다른 차량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다가갔고 그는 겁에 질린 듯 보였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구급차가 도착했고 불빛이 번쩍이며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구급대원들은 운전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혈압을 체크하고 예방 차원에서 목보호대까지 착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철저함과 전문성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운전자를 치료하는 동안 견인차가 도착하여 손상된 차량을 처리했습니다. 전체 작업의 효율성은 저에게 놀라웠습니다. 순식간에 차는 견인차에 연결되고 사고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은 한동안 현장에 남아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충돌로 인한 잔해를 청소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잘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고 모든 참가자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캐나다에 돌아와서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사고와 사고 처리 방식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구급대원 및 기타 응급구조대원들은 고도로 훈련되고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중식 출동 시스템 덕분에 원활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과 비상사태 대비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건축법부터 식품 안전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과 질서에 대한 강조는 한국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길거리는 항상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쓰레기나 낙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차와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등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범죄율도 매우 낮았으며 특히 폭력 범죄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방인인 저는 이 모든 것이 인상적이면서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저는 좀 더 느긋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체계적이고 규칙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가 처음에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질서와 규율의식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더 큰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정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에도 분명 문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통사고와 그 여파를 목격하면서 한국 문화의 강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향이 된 이 나라에 감탄하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면서 지역사회와 더 많이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업무에 집중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직장 동료로부터 센터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과 유대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제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만 가면 나오는 번화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벽은 화려한 벽화와 예술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여러 방에서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친절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센터에서 미술 수업과 음악 수업부터 스포츠팀과 언어, 교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사람들의 참여와 몰입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방에서는 한 무리의 할머니들이 한국 전통 무용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기쁨과 집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내심이 있는지도 아래 한국의 현악기인 해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센터 전체에 스며든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배우며 성장과 연결에 대한 공통된 열망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중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영어 튜터 자원봉사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없을까? 와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주자 그런 두려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도착하면 항상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정도로 열성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때때로 서툰 제 한국어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고 우리는 웃음과 배움으로 가득한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봉사활동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만족감도 분명 보라 믿는 일이었지만요. 저는 센터의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주 배드민턴 그룹에 가입하여 배드민턴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뭉친 다양한 한국인과 외국인 그룹을 만났습니다. 한국 역사부터 마음챙김과 명상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통 도자기의 정교한 문양부터 사물놀이의 힘찬 북소리까지 한국의 풍부한 예술적 유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을 뒷받침하는 유교의 원리, 즉 화합과 우서른에 대한 존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장 뜻깊었던 경험은 매년 열리는 김장 행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매콤한 발효 채소 요리인 김치는 한국 요리의 필수품이자 한국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가을 가족과 커뮤니티가 모여 겨울을 날 수 있는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기 위해 모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김장 행사는 모든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수백 포기의 배추를 씻고 썰고 양념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작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축제처럼 즐겁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춧잎을 얼굴에 붙이고 뛰어다니고 할머니들은 수십 년의 김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와 팁을 공유했습니다. 매운 고추장을 섞고 배춧잎 사이사이를 채우며 손을 더럽히는 동안 저는 수세기 동안 같은 의식을 수행해온 한국인의 세대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음식 전통 공동체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이러한 상호 연결성과 집단적 책임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전쟁 급격한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격변을 겪어온 이 나라에서 공동체의 힘은 끊임없이 닷을 내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이웃의 식료품 구매를 돕거나 지역공원, 청소 자원봉사를 하는 등 한국인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강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 외국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느낀 힘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받은 환영과 지원을 통해 저는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어나 국적을 뛰어넘는 소속감은 연결과 보살핌이라는 인간적 경험 공유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경험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 정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가정이 저를 변화시킨 방식과 그 이야기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 불확실성과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겪은 모든 경험과 직면한 모든 도전이 이러한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응급서비스의 효율성과 보살핌을 목격하고 언어를 배우고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매 순간마다 한국과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제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전철은 붐볐고 저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거나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개인 공간이 부족해서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서 학생들의 제잘거림을 듣고 창밖으로 도시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만족감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친밀감이 이제는 도시의 혈맥을 관통하는 인간적 유대감을 상기시키며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한국 생활의 여러 측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직되고 혼란스러워 보였던 위계적인 사회 구조가 존중과 화합이라는 유교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은 개인주의적인 서구 문화에서 자란 저에게 매우 낯설었지만 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키우는 데는 강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언어도 기쁨과 소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말의 표면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감정과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던 언어학습 초창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제 실수를 비웃지 않고 부드럽게 바로 잡아주고 응원해준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의 인내와 격려가 기억납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 덕분에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한국에서의 여정에 어려움과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친숙함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혼란과 오해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따뜻함에 끊임없이 놀랐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나 최근의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서 그 저력을 보았습니다. 먼 땅에서 온 이방인인 저를
그들의 삶과 마음으로 환영하는 모습에서도 느꼈습니다. 가장 가슴 뭉클한 사례 중 하나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저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이 추석을 맞아 모인다는 사실에 향수병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동료의 가족으로부터 추석 명절에 함께 가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망설였지만 명절에는 누구도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대가족의 따뜻함과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송편전 갖가지 색색의 채소와 반찬 등 추석 전통 음식이 가득한 낮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툰 한국어와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으로 인해 인정받고 보살핌을 받았다는 소속감입니다. 그 느낌은 제가 한국에 대해 사랑하게 된 많은 것들, 즉 관대함 깊은 공동체 의식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넘어 연결성을 찾는 능력 등 많은 것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여정을 되돌아보니 한국이 제게 준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저에게 도전과 변화를 주었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존재할 수 있도록 저를 밀어주었습니다. 공감과 인간관계의 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할 것도 많고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저를 어디로 이끌든 제 마음, 한 구석은 언제나 이 놀라운 나라와 국민에게 속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 한국은 대국의 경제력과 정치력에 가려진 작은 나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한국은 엄청난 깊이와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며 불굴의 정신이 가장 큰 힘인 나라입니다. 저는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이 제게 준 교훈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멀리 떠돌아다녀도 고요한 아침의 땅 이곳에 항상 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